교활하고 약삭 빠르게 살아라. 우리는 흔히 교활하다라거나 약삭빠르다라는 표현을 부정적 의미로 사용한다. 남을 속이거나 자기 이익만을 꾀하는 사람에게 이 단어를 붙이기 일쑤이며 이 단어를 듣는 순간 나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 그러나 시야를 조금만 달리해보자. 인간이 스스로 만든 제도와 시장 논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얼마나 교묘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놓고 보면 교활함이나 약삭빠름이라는 가치가 단순히 비난받을 요소만은 아님을 깨닫게 된다. 처세하게 대가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착하기만 한 사회에서 교활함은 도태될 수도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착하기만 해서 오히려 실패하고 마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점이다. 라로시 푸코는 교활하고 약삭 빠르게 살아라. 다만 그 교활함을 남에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 고 충고했다. 이는 교활함이 일종의 전략적 자원임을 암시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활함이지만 그 존재가 겉으로 노출되면 타인의 불신과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사회일수록 저 사람은 뭔가 꾸미고 있구나 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신뢰의 기반이 무너지고 복수나 음모에 휘말릴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고도의 교활함이야말로 은밀하게 혹은 필요한 순간에만 발휘해야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마키아벨리의 저작의 군주론에서도 그는 유사한 주장을 편다. 나는 자신의 행동 방식을 그 시대 환경에 맞게 조정한 사람은 성공하고 그 시대와 어긋나게 행동한 사람은 실패하리라고 믿는다. 고 말할 때 그는 특정한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대와 상황이 요구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바로 빈틈없고 약삭빠른 행동으로 귀결된다. 이에 따르면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은 착함이나 순진함이 아니라 날카롭고도 영리한 판단 그리고 가차없이 행동에 옮기는 용기인 셈이다. 물론 그러한 행동이 순수하게 도덕적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착하게 살아라 라는 말은 인류 역사 내내 미덕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미덕은 언제나 이익과 긴장 관계에 놓인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체제는 착하다는 것만으로는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다. 주식을 상장하거나 기업을 설립하여 빠른 시간 안에 이윤을 창출하려고 할 때 어디선가는 누군가를 설득하고 회계를 재단하며 사업적 성과를 포장해야 한다. 이는 대부분 정도와는 약간의 거리를 둔 일이 되기 쉽다. 아니, 지나치게 정도만을 지킨다면 시장의 냉혹한 속도 경쟁에서 뒤처지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합법적인 가장 빠른 부의 축적 수단이 장사나 기업 설립을 통한 주식시장 공모라는 것은 반박하기 어려운 현실적 진실이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교활함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현금 흐름을 좋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 혹은 시장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로비나 사업적 포장 기술이 동원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과장 혹은 투자자를 오도하는 일이 벌어질 위험도 항상 뒤따른다. 그런 작업들은 미묘하게 합법과 불법 사이를 넘나들 수도 있어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교활하군이라는 시선을 받기 십상이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역설이 존재한다. 어떤 이들은 나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성공을 못했을까? 라며 자조를 느낀다. 반면 어떤 이들은 자본주의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당신이 순진해서 놓쳐버린 기회를 내가 잡았을 뿐이야. 라고 말한다. 사회는 교활함을 더 이상 단순한 악덕이 아니라 생존 기술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관건은 얼마나 교묘하게 이 교활함을 감추고 동시에 얼마나 전략적으로 사용하느냐다. 마키아벨리가 군주에게 강조했던 것은 필요하다면 악의 소굴로 들어가는 것조차 주저하지 말라는 점이다. 이는 지극히 냉정하고 현실주의적인 시각이다. 동시에 중국의 고전 가운데 후흑학이라는 흐름이 있다. 두꺼운 낫과 검은 속내를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극도로 훈련시키고 단련하여 성공을 거머쥐게 하는 학문이라는 의미다. 이 이론에 따르면 낫이 두껍다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협상에서 뛰어난 장악력을 발휘하는 하나의 능력이 된다. 이는 마키아벨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나는 주장과 괴를 같이 한다. 사실 이런 시각에선 윤리와 도덕은 성공을 이끌어주는 장식품 정도로 취급된다.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과감히 버린다. 그러나 이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기가 부담스러운 이들이 많다. 우리는 교육과정에서 정직, 희생, 협동, 윤리 같은 덕목을 철저히 배우며 성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활하라고 말하는 가르침은 어딘지 모르게 불편하고 심지어 비도덕적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성공을 거머쥔 이들 중에 순진하고 착하기만 한 경우는 드물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조차 경쟁사와의 공정성 문제로 수차례 법정 공방을 겪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역시 지분 분쟁을 겪었고 네이버나 NC소프트 등 국내 기업가들도 한 번쯤은 도덕적 비판의 대상이 된 적이 있다. 이는 사회가 성공을 이룬 자에게 부과하는 시선이 얼마나 예리하며 동시에 그가 걸어온 길에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 충돌이 있었는지를 증명한다. 결국 성공을 하려면 교활해져야 한다는 말은 단순히 남을 해치고 속여라가 아니라 현실의 냉혹함을 애써 외면하지 말라. 그리고 그런 속성의 세계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면역력을 갖추라라는 뜻에 가깝다.
교활함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한편으로는 경쟁의 격화와 불확실성이 커진 현대사회에서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교활함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도 있다. 자본시장에서 정보가 곧 돈인 시대에 누가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느냐가 성패를 가른다. 그리고 이 정보를 얻거나 활용하는 방식에는 필연적으로 눈치나 약삭빠름 같은 태도가 개입된다. 예컨대 주식시장에서 특정 회사의 악재가 곧 발표될 것이라는 풍문이 떠돌았을 때 이를 누구보다 먼저 캐치하여 투자 전략을 바꾸는 사람은 이익을 얻는다. 경쟁자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정보를 토대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면 그 순간에는 교활한 사람이 승리자가 된다.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모든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남을 속여서라도 이익을 보라 하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로 그런 행위는 불법 내부자 거래나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제도와 규칙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보다 기민하고 영리하게 움직이는 것은 사실상 기업가나 투자자에게 필수 자질이다. 흔히 우리가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표현을 쓸 때 그 의미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착한 척하는 진짜 악인이고 다른 하나는 성공을 거듭한 이후 불필요한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빨을 감추고 양처럼 보이려는 소위 지혜로운 강자이다. 두 번째 경우는 전략적으로 나는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오 하는 식으로 겸손을 드러내며 남들의 시기를 피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는 어찌 보면 자발적인 양으로 위장하는 일종의 처세술이다. 인간 사회에서는 성공을 거머쥔 사람이 지나치게 오만하거나 부를 과시하면 주변에서 그를 끌어내리려는 온갖 비난과 공격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다. 적은 무리의 늑대가 권력을 잡은 뒤에도 계속 살아남으려면 수적으로 우세한 양무리의 폭동을 막아야 한다. 그 해법 중 하나가 바로 양의 탈을 적절히 쓰는 것이다. 이렇듯 교활함은 때로 약함을 가장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정치적 장면에서 누군가 공격해오면 나는 그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일 뿐입니다 라는 레토릭을 내세워 방어에 나서거나 비난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유도한다. 이처럼 약한 척하고 부당하게 공격받는 희생자처럼 보이려 하는 교활함.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상당히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전제를 갖는다. 실제로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기업인, 정계인, 각종 전문가들 대부분은 내가 얻을 이익은 무엇인가를 우선적으로 고민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이익을 취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윤리적 혹은 비윤리적으로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마키아벨리는 부를 보존하는 데 필요한 악덕이라면 그것이 악명을 얻는다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즉,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악덕이 불가피하다면 그 불명예 또한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너무 깊은 불명예를 얻게 되면 조직적 반발이나 법적 처벌이 닥쳐 결국 부를 지키기도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악덕의 사용에도 수준 조절이 필요하다. 맹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오히려 그 자체가 자충수가 되어 몰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이 손해와 이익의 균형점이다. 기업이 로비를 벌이거나 공격적 회계 기법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경쟁사를 음해하는 방식으로 치고 나갈 수 있지만 그 위험을 지나치게 감수했다가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 결국 교활함이란 윤리와 비윤리의 어느 지점에서 멈출 것인가를 정교하게 선택하고 실행하는 능력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교활하고 약삭빠르게 살아라 라는 말은 과연 현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망설이지 말고 행동하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회는 곧 포화 상태에 이른다. 누가 먼저 실행에 옮기느냐가 판도를 바꾼다. 위험과 윤리 사이의 균형점을 찾되 허용 범위를 넓혀라. 아, 이건 부도덕해 보이니 하지 말아야지라고 스스로 금기를 너무 단단히 지키면 애초에 남들이 뛰어드는 기회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자신의 교활함을 겉으로 드러내지 말라. 로슈푸코가 지적했듯 모든 기교적인 것은 감춰야 한다. 드러난 속임수는 2배의 의심, 불신, 복수심을 야기한다. 성공 후에 더 교활해져야 한다. 성공하면 주변의 시선이 더욱 엄격해진다. 오히려 부자로 살면서 고결하게 보이려 애쓰다가는 사소한 문제도 커다란 낙인이 되어 돌아온다. 부를 지키기 위해선 적절한 수준의 두꺼운 낫과 검은 속내가 필요하다. 다만 교활함에 도취되지 말라.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다가 무리수를 두면 하루아침에 추락할 수 있다. 마키아벨리가 말했듯 악덕을 쓸 때에도 주변을 살피고 상황을 의식하며 실행하는 냉정함이 필요하다. 이러한 5가지 요약은 교활함이란 능력을 오늘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교활함은 사회가 험난해질수록 더더욱 요구되는 역설적 미덕이 된다. 다만 이 교활함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면 자신이 만든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국 교활함은 단지 이기적인 수완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다. 도덕을 버리고서라도 목적을 달성해라는 무책임한 외침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속에서 생존과 성공을 추구하라는 현실적인 처세약이다. 자본주의 논리와 경쟁의 원리를 숙지하지 않은 채 막연히 정직과 선의만을 추구하다가는 배제당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물론 이 말이 결코 나쁜 짓을 마음껏 하라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모두 법적, 윤리적 테두리 안에서 생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종 제약 내에서 좀 더 예리하고 날카롭게
그리고 때로는 낯이 두껍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몫을 놓칠 위험이 커진다. 그것이 냉혹한 경쟁 사회에서의 통찰이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관대함을 베풀거나 종교적 이미지를 활용할 때조차도 결국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가차없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시장을 상대하는 기업가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때때로 고객들에게는 우리는 고객의 행복을 위해 존재합니다라며 미소를 짓되 실제 재무 상태나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중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중구조는 현대 경영에서 필수다. 브랜딩과 마케팅은 이미지에 불과할 수 있으며 실질은 그 누구보다 이윤 추구에 철저해야 한다. 자, 이렇게 교활함을 발휘하여 원하는 성공을 달성했다고 치자. 그 이후에는 무엇이 남을까? 인간관계의 재설정, 돈이나 권력을 얻으면 그 전에 친밀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시세 많은 사람 또는 당신에게 빨대를 꽂으려는 사람이 찾아온다. 이때 교활한 사람은 누구를 버리고 누구와 동맹할 것인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명예와 악명 사이 성공한 사람이 받는 시선은 이중적이다. 어떤 이는 저 사람은 뛰어나고 대단해 라고 존경하지만 또 다른 이는 저 사람은 교활하고 비열해 라고 비난한다.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성공을 지속하는 관건이다. 내부적 위선의 갈등, 교활함은 곧 자신을 속이는 행위일 수도 있다. 사업 명분을 내세워 얻은 막대한 이익에 대해 스스로도 때로는 내심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혹은 정말 이것이 내가 바라던 삶이었나? 라는 회의가 찾아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활함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되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가치관을 얼마나 희생하는지 자각할 필요가 있다. 착한 양도, 무서운 늑대도 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결국 인간은 상황에 따라 선과 정직과 교활 사이를 끊임없이 오간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느냐라기보다는 균형을 어떻게 잡고 그 결과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다. 지혜로운 사람은 필요할 때 늑대의 송곳니를 드러내되 평상시에는 양의 탈을 쓰고 무리 속에 조용히 섞여있는 먹을 한다. 그리고 막상 송곳니를 드러냈을 때도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지 않도록 통제할 줄 안다. 양으로만 살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늑대가 되어 치고 나갈 줄 모른다면 세상에 휩쓸려 사라질 수 있다. 여우처럼 교활하고 낯이 두꺼운 태도를 습득하지 못한다면 번번이 골든타임을 놓친 채 후회만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또한 사람들의 본능적 시기심과 공격성을 얕보아서는 안 된다. 양의 탈도 때로는 필요한 무기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은 절대 교활하고 낯 두꺼운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자극적 결론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현실에서 빈번하게 목도되는 사실이기도 하다. 적절한 교활함과 호흡은 경쟁의 장에서 생존하는 데 큰 힘이 된다. 동시에 이 교활함을 단지 독선적 사익 추구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자신과 주변을 함께 보호하는 길이다. 우리는 모두 교활함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다만 그 사용법을 모르거나 또는 도덕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있을 뿐이다. 현실 세계는 성선설이 지배하는 동화 속 마을이 아니다. 늑대나 여우와 같은 사람들은 늘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그들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 내 안의 늑대와 여우를 애써 부정하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조절하고 채찍질하며 언제 발휘하고 언제 감출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마키아벨리나 라로 슈프코가 주장했던 것은 결국 인간이 본래 갖고 있는 어두운 본성을 외면하지 말라는 경고였고 그것을 어떻게 능숙하게 다루느냐에 따라 승자가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예언이었다.